스코틀랜드 북쪽에 위치한 오크니 제도의 오스케리 섬에는 매서운 비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쳤고 차가운 빗방울이 땅을 적셨습니다. 사진작가 엘리엇은 척박한 대지에 펼쳐진 광활한 초원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엘리엇은 자연 그 자체를 촬영하기 위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로 향했으며 이 사진들로 자신만의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의 전시회를 위해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오크니 제도를 몇 달 동안 탐험했고 이제 그의 여정은 이 오스케리 섬에서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1860년대에 지어진 외로운 등대가 유일한 인간의 흔적인 오스케리 섬은 1960년대 이후로 수십 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긴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엇은 오스케리 섬이야말로 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죠. 새벽부터 사진 촬영을 강행한 엘리엇은 점점 굵어지는 빗방울을 피해 촬영을 마무리하고 야영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시회에 걸릴 자신의 작품들을 상상하며 야영지로 돌아가던 길에 엘리엇은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부서진 이 오두막은 자연과 융화된 듯 오묘한 느낌을 주었죠.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부서진 옛 오두막에 피어난 잡초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셔터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렌즈를 바라보며 카메라의 시점을 조정하던 엘리엇의 눈에 오두막 옆에 서 있는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기괴하게 혼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구조물을 바라본 엘리엇은 무언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죠. 저 거대한 구조물은 언제 지어진 걸까? 몇 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완성은 하지 못한 건가? 기묘한 광경을 목격한 엘리엇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오두막과 함께 구조물을 촬영했습니다. 엘리엇은 오두막과 거대한 구조물이 함께 찍힌 이 사진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마치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이 사진은 오묘한 느낌을 주면서도 뭔가 오싹한 느낌을 주었죠. 그는 이 사진이 자신의 전시회의 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카메라가 비에 젖어 망가지는 것을 대비해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괴한 장면을 영상으로도 남기기로 결심했고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꺼내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오두막 옆에 자리한 거대한 구조물은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대었고 마치 엘리엇을 응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엘리엇은 구조물이 거센 바람에 흔들린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내 붉은 빛이 자신을 향해 비춰지는 것을 보았죠. 이에 놀란 엘리엇은 그 장소에서 재빨리 벗어났습니다. 다시 야영지로 향하는 엘리엇은 자신이 피로에 지쳐 헛것을 보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것엔 말발굽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엘리엇은 이곳에서 새 이외에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기에 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도하며 그쪽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소리를 지르던 엘리엇은 이내 입을 틀어막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달려온 것은 분명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은 맞았지만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엘리엇은 공포에 젖어 거친 숨을 내쉬며 곧장 뛰었지만 이 거대한 괴생명체는 수십 미터의 거리를 가볍게 뛰어올라 엘리엇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얼추 보아도 수십 미터는 돼 보이는 이 괴생명체는 불처럼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날카로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 괴생명체가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말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정말 끔찍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패닉 상태에 빠진 엘리엇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만 치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엘리엇을 바라보던 이 괴생명체는 이내 칼날처럼 날카로운 거대한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이후 엘리엇의 끔찍한 비명소리 사이로 사진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카메라의 메시지 알림 소리가 오스케리 섬에 울려 퍼졌죠. 며칠 후 엘리엇이 오스케리 섬에 도착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전시회에 사진을 출품하지 않자 그의 부모님과 동료 사진 작가들은 그가 실종되었다고 생각하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스코틀랜드 실종수사국은 엘리엇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크니 제도 인근 해양 경찰청과 함께 오스케리 섬으로 출동했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을 뚫고 섬에 도착한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은 각종 장비들을 내리며 수사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엇의 실종 사건을 이끄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담당관 캘럼 맥레오드의 지휘 아래 경찰관들과 수사관들은 분주히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된 이번 수사팀에는 신임 수사관 던컨도 포함되어 있었죠. 던컨, 첫 임무부터 고생 좀 하겠는데. 던컨의 선임 수사관은 광활한 오스케리 섬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넓은 초원 일대를 조사하고 수색하여 실종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죠. 허나 수사국에 배정된 지 얼마 안 된 신임 수사관 던컨은 열정이 넘쳐 보였고 하루빨리 엘리엇을 찾아 그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담소를 나누던 던컨과 선임 수사관을 발견한 수사담당관 캘럼은 크게 소리치며 이들에게 빨리 수사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물쩡대지 말고 채취 증거 겸 브로디를 준비해. 해밋이 경찰관들을 이끌고 서쪽 방향으로 수색을 시작하게. 던컨, 자넨 나를 따라와. 수십 명의 경찰들과 수사팀들은 각자 나뉘어져 일사불란하게 오스케리 섬 일대를 수색하였습니다. 오스케리 섬의 매서운 비바람에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었고 날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6시간 후 북쪽 구역을 수색하던 알파팀에서 엘리엇의 신분증과 함께 심각하게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긴급 무전이 캘럼 수사관에게 전달됐습니다. 여긴 알파팀. 해당 구역에 심각하게 훼손된 시신 한 구가 있으며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엘리엇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무전을 전해들은 모든 수사팀과 경찰관들은 엘리엇이 발견된 장소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엘리엇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엇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으며 그의 신분증과 부서진 카메라 장비들이 없었다면 이것이 사람의 시신이라고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였죠. 또한 엘리엇의 시신 주변에 말발굽처럼 생긴 발자국들이 있었는데 발자국의 형태는 평범한 말처럼 생겼으나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던컨과 선임 수사관들은 주변에 널브러진 각종 장비들과 엘리엇의 가방을 살펴보며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발자국을 목격한 수사담당관 캘럼은 엘리엇의 시신 근처에 있는 한 카메라를 살펴보았고 이내 흠칫 놀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죠. 여기는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 근처에서 미확인 SCP 개체를 발견하였다. 해당 장소는 오스케리. 이며 추후 자료를 정리하여 재단으로 제출하겠다. 수사담당관 캘럼이 다급하게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모습을 얼핏 지켜본 신임 수사관 던컨은 엘리엇의 카메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캘럼이 통화를 이어나가는 사이 던컨은 카메라를 확인해보려 다가갔지만 캘럼은 그에게 카메라에 손대지 말라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던컨은 수사담당관인 캘럼의 이러한 반응에 의문을 품었죠. 이후 수사팀은 사건 현장을 세심히 살펴보며 동물학자와 법의학자에게 보낼 사진을 준비하였습니다. 던컨은 엘리엇의 시신 주변에 있는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담았죠. 시간이 지나 본청으로 돌아온 던컨은 캘럼의 엘리엇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 종결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캘럼은 엘리엇의 사망을 단순한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결론지었으며 거대한 발자국에 관한 내용은 수사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었죠. 이에 던컨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엘리엇 사건을 담당한 법의학자에게 연락했지만 법의학자는 그의 요청을 무시했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이후 던컨은 엘리엇의 사망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캘럼의 전화 통화와 카메라에 대한 반응 및 법의학자의 이상한 태도를 연결하며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스코틀랜드의 실종수사국 수사담당관 캘럼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엘리엇 사망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엘리엇 사건의 수사관인 캘럼의 자료를 전달받은 이 남성은 SCP라는 재단의 요원이었습니다. SCP 재단은 초현실적인 개체 및 현상을 대중의 눈으로부터 숨기고 비밀리에 확보하여 인류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며 해당 초현실적 개체들을 SCP로 분류하고 일련 번호를 지정하여 이것들을 감시하고 연구하며 격리하는 조직입니다. 캘럼 또한 SCP 재단의 요원이었으며 스코틀랜드 주변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이처럼 SCP-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요원들은 평범한 직장인이나 정치인 및 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재단의 눈과 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비공식적 지원을 받으며 공권력의 영향도 받지 않죠. 잠시 후 켈럼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SCP 요원은 지하 깊숙한 격리시설로 향했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은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있는 SCP-재단의 격리시설 중 하나였으며 해당 격리시설들에는 다양한 등급의 초자연적인 개체들이 격리되어 있죠. 이후 며칠간 켈럼의 자료를 분석한 요원은 해당 지하 격리시설의 고위급 간부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번 미확인 개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켈럼이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미확인 개체는 오크니 제도 주변에 오래전부터 존재한 것이 분명합니다. 19세기에 기록된 스코틀랜드 민속학자의 자료에도 거대한 말을 탄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하며 그들은 해당 존재를 누켈랍이라 불렀습니다. 각종 문헌 자료에도 이와 비슷한 전설과 민담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1990년부터 해당 미확인 개체를 목격한 이들의 목격담은 단순한 도시 괴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거대한 말을 탄 인간형 개체에 대한 목격담이 다양한 지역에서 보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체는 복수의 개체이거나 특별한 변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해당 개체는 평소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물질화되어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해당 개체는 긴 팔을 가진 인간형 개체의 몸통이 거대한 말에 붙어있는 외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오스케리 섬에서 확보한 개체의 발자국 크기를 볼 때 이 개체의 높이는 약 20m로 추정됩니다. 요원의 설명을 들은 SCP-재단의 고위 간부들은 오스케리 섬에서 포착된 미확인 SCP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오스케리 섬의 개체 확보 임무는 거대 개체 확보 전문 기동특무부대 알파7이 맡게 되었죠. 기동특무부대 알파7은 다윗이라 불리며 10m 이상의 거대 개체를 포획 및 확보하는 데 특화된 팀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병기들로 대형 개체들을 압도적인 화력으로 무력화시키며 SCP를 연구하여 얻은 수많은 지식들로 만들어진 탑승형 이족 보행 로봇인 다윗을 운용하죠. 또한 알파7의 각 팀원들은 거대 개체를 조우하였을 때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SCP-재단은 현대 과학기술을 뛰어넘는 다양한 무기와 병기들을 통해 개체들을 확보하거나 통제합니다. 한편 수사 담당관 켈럼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SCP 요원은 정보 은폐 및 기억 소거 전담부대의 출동을 상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SCP 요원은 스코틀랜드 실종수사국의 신임 수사관 던컨이 켈럼을 의심하며 엘리엇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던컨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기억 소거제로 조작하는 것을 제안했죠. 이에 SCP-재단의 평의회는 해당 요원의 요청을 빠르게 승인하였으며 기억 소거 전담부대인 감마5 출동을 허가하였습니다. 기억 소거제는 아난타셰샤라 불리는 SCP 개체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합성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며 대상의 기억을 지우거나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렇게 오스케리 섬의 미확인 개체의 확보를 위한 작전 계획은 빠르게 실행되었으며 알파7은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확보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스케리 섬의 특수한 환경과 요원이 제공한 미확인 SCP 개체의 정보들을 분석하며 거대 병기 다윗을 준비하고 확보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기억소거 전담부대 감마5는 스코틀랜드 실종수사국의 신임 수사관 던컨의 자료들을 건네받았죠. 한편 던컨은 켈럼의 비밀스러운 활동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나간 조사에 지친 그는 샤워를 마친 후 켈럼의 정체에 대해 고민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던컨은 켈럼이 직급을 초월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내었으며 그가 어떻게 이러한 권한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죠. 그때 던컨의 집 앞에 검은 차량 2대가 조용히 모습을 보였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각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란 던컨은 총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던컨의 선임 수사관 해미쉬였죠. 해미쉬는 엘리엇 사건의 수사 종결 보고서가 재검토에 들어갔고 급히 출동해야 한다며 던컨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선임 수사관 해미쉬임에 안도한 던컨은 문을 열었고 해미쉬는 밝게 웃으며 던컨에게 굿나잇이라는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건장한 요원들이 던컨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내 던컨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선임 수사관 해미쉬는 사실 켈럼 요원의 활동에 의심과 의문을 표하는 수사관이나 경찰관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진 SCP 재단의 요원이었으며 기억 속어 전담부대 감마5의 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감마5 대원들에게 납치된 덩컨은 시내 외곽에 있는 폐쇄된 의료시설에 보내졌습니다. 감마5의 부대원들은 의식을 잃은 덩컨에게 푸른색 용액이 담긴 기억 속어 주사를 투여하였고, 그곳에 있던 재단의 연구원은 뇌신경 영상기를 통해 덩컨의 기억의 일부를 잘라내고 조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조작되며 속어당하는 덩컨을 바라보던 선임 수사관 해미쉬는 의식을 잃은 덩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떠벌리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행이야. 자칫하면 실종수사국 전체의 기억 소거제를 살포할 뻔했어. SCP 재단의 지하 경납고에서 기동특수부대 알파7의 이족보행 탑승형 로봇 병기 다윗이 오스케리 섬으로 출동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움직임을 50%까지 모방할 수 있는 SCP 재단의 첨단 기술 결정체로 2명의 대원이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병기는 최대 시속 60km까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탑재한 막강한 화력을 가진 탑승형 로봇입니다. 수풀이 우거진 정글이나 척박한 환경의 전장에서도 다윗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뛰어난 기동 능력을 가졌죠. SCP 재단은 이렇게 강력한 병기인 다윗을 총 6기 보유하고 있었고, 이번 미확인 개체의 포획 작전을 위해 이중 3기가 출격한 상태였습니다. 오스케리 섬에 도착한 알파7의 기술 전문 대원들은 야외에 마련된 정비소에서 다윗의 최종 점검을 마치고 있었죠. 몇 시간이 지나 점검이 끝난 다윗의 알파7의 조종수 2명이 탑승하였고, 다윗은 강력한 진동과 함께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오스케리 섬의 정적을 깨고 활동을 시작했죠. To all of Alpha 7. The mission objective is to secure and capture the unidentified object. I hope this hunt is successful. 100여 명 정도의 알파7 정찰 대원들은 4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미확인 개체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하였고, 무인항공기는 하늘에서 오스케리 섬을 관찰하여 개체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정찰 대원들과 무인항공기의 무전을 기다리며 척박하고 광활한 초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해당 미확인 개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개체가 평소에는 비물질화 상태로 존재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현상이었죠. 허나 그때 긴급 교전을 알리는 무전과 실시간 영상이 알파7의 전대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해당 영상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죠. 40여 명의 정찰 대원들 앞에 거대한 미확인 개체가 공간을 일그러뜨리며 갑자기 나타났고 순식간에 달려들었습니다. 해당 개체는 정찰 대원들을 빠르게 잡아챈 후 다시 비물질화 상태로 전환하였다가 곧이어 다시 나타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었죠. 이에 다윗과 수백 명의 전투 대원들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급히 출격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화면엔 미확인 개체가 마치 양떼를 몰듯 대원들을 유린하며 사냥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죠. 수십 분이 지나 마침내 미확인 개체가 나타난 장소에 도착한 알파7의 전투 대원들은 수십 명의 대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해당 미확인 개체는 초원에 우뚝 서서 마치 대원들과 다윗을 기다렸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에 다윗은 거대한 미니건과 105mm 철갑탄환을 미확인 개체에게 난사하였습니다. 세기의 다윗의 맹렬한 공격에 초원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미확인 개체는 뿌연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죠. 실제로 마주한 이 미확인 개체는 생각보다 더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거대한 말의 등에 마치 종양처럼 붙어있는 인간 형태의 무언가는 찢어지는 고음의 비명을 내지르고 있었죠. 이에 다윗은 해당 개체를 포박하기 위해 기체에 탑재된 초합금 로프를 발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얀 연기를 거두고 모습을 드러낸 미확인 개체는 마치 다른 공간의 존재인 듯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에 알파7은 상황 통제팀에게 해당 개체가 재래식 무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긴급 무전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미확인 개체는 단순한 물질 형태의 거대 개체가 아니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선 유령 확보 및 기타 다른 기동 특무부대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제단은 교전을 중단하고 잠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미확인 개체는 다윗과 대원들을 향해 달려들고 있었죠. 알파7은 미확인 개체를 사냥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사냥감이 된 것은 이들이었습니다. 미확인 개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전장을 휘저으며 다윗을 농락하였습니다. 그때 첫 번째 다윗이 미확인 개체의 긴 팔에 붙잡혔고 개체의 날카로운 손가락은 다윗의 두꺼운 갑옷을 찢어버렸죠. 이에 두기의 다윗이 맹렬한 공격으로 대응하였지만 미확인 개체는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았으며 곧이어 빠른 속도로 남은 두기의 다윗에게 달려들었죠. 거대한 진동과 불꽃이 초원을 뒤덮으며 다윗과 개체 간의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알파7 대원들은 하나둘씩 개체에게 잡혀가 어딘가로 사라졌으며 다윗은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죠. 결국 나머지 두기의 다윗들도 개체의 공격에 파괴되었습니다. 해당 미확인 개체에 쫓기며 퇴각하던 일부 대원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을 건넜죠. 이때 한 대원은 기묘한 것을 목격합니다. 수십 명의 대원들을 쫓던 미확인 개체가 그들이 강을 건너자 추적을 멈추고 뒤돌아갔던 것이죠. 이후 알파7의 전력이 90%나 파괴된 결과를 맞이한 오스케리 섬의 미확인 개체 확보 작전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재단의 전술 담당관들과 연구원들은 알파7의 전투 기록을 보며 해당 개체에 대한 추가 분석을 하였죠. 개체의 높이는 약 20m이며 사냥감이라 인식한 대상을 유린하며 추적하고 학살한다. 매우 긴 팔과 뾰족한 손가락으로 대상을 공격하며 자신을 직시한 대상은 끝까지 추적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적한 대상들을 붙잡아 비물질 상태로 전환하며 사라지며 다시 물질화되어 나타난다. 110데시벨에 이르는 고음의 비명을 방출하는 능력이 있다. 재래식 무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직 확실치 않지만 해당 개체가 교전 상황에서 강을 건넌 대원들에게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민물을 기피하거나 혹은 건너지 못하는 변칙성을 보인다. 교전 후 다시 비물질 상태로 사라진 것을 보아 어떤 변칙이 해당 개체의 소환에 영향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이후 해당 미확인 개체는 SCP-3456이라는 일련번호로 지정되었으며 오크니의 기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개체가 재래식 무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재단은 SCP-3456에게 케테르 등급을 부여하였죠. 현재 SCP-3456은 비격리 상태이며 이후 수차례 이루어진 확보 및 개체 무효화 시도는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오스케리 섬 일대는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와 강으로 감옥처럼 둘렀으며 민간인의 출입을 모두 금지하였습니다.